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직도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제가 겪은 일을 꼭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올해 65인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고 아들 하나를 정성껏 키웠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자 자랑은 바로 우리 아들 태준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착해서 주변에서 효자라고 소문이 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아들이 35살이 되던 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며 여자분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처음 지은이를 봤을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조심스러운 눈빛을 가진 그 아이는 제 앞에서 긴장한 듯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 사람이 제가 말씀드린 지은이에요. 태준이가 소개하는 순간 지은이는 깊게 인사를 했습니다. 너무나 예의 바른 모습에 첫인상부터 좋았죠. 하지만 곧 태준이에게서 지은이의 집안 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친척들도 거의 없다는 것, 그래서 결혼 준비도 거의 혼자 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조금 놀랐습니다. 요즘 세상에 혼수도 없이 결혼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지은이를 보는 우리 아들의 눈빛을 보니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어머니, 지은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지 성격도 착하고 제가 힘들 때 항상 옆에서 힘이 되어줬어요. 남편과 상의한 끝에 우리는 지은이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부터 마음을 먹었어요. 부모님도 없고 의지할 곳 없는 이 아이에게 제가 친정 어머니가 되어주자고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지은이 쪽 하객이 거의 없어서 마음이 아팠지만 우리 쪽 친척들이 양쪽을 다 채워주었죠. 지은이는 식장 내내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마도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났겠죠. 신혼살림도 저희가 거의 다 준비해줬습니다. 가전제품부터 가구까지 필요한 건 다 마련해서 신혼집을 꾸며줬어요. 지은이는 감격해하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야. 이제 우리 딸인데. 내가 우리 아들을 행복하게 해주면 그걸로 충분해. 그날 지은이의 눈에서 주르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아이를 꼭 안아줬죠. 정말 딸처럼 아끼고 싶었거든요. 결혼 후에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집에 와서 밥을 먹었고 명절이면 당연히 우리 집에서 함께 보냈어요. 친정이 없는 지은이를 위해서 제가 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지은이도 정말 착해서요. 시댁에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었고 제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안마를 해주기도 했죠. 남편도 지은이를 예뻐했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 참 복 받을 아이야. 저렇게 착한 애가 어디 있어.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태준이가 좋은 사람 만났어요. 그렇게 우리는 정말 화목한 가족이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도 부러워할 정도로 며느리와 사이가 좋았죠. 친정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외로웠을 지은이에게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고 싶었고 실제로 그렇게 지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죠. 하지만 인생이란 게 정말 알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 누가 알았겠어요. 이렇게 화목하던 우리 가족에게 엄청난 시련이 찾아올 줄은요.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지은이의 친정 부모님을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부탁을 했거든요. 친정 부모님 산소에 성묘를 가고 싶다고요. 물론 흔쾌히 허락했죠. 그런데 성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지은이가
한 곳에 들르자고 했습니다. 외삼촌 댁이라고 했어요. 사실상 지은이에게 남은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작은 반지하 집이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눅눅한 냄새가 코를 찔렀죠. 거기서 지은이의 외삼촌 내외분을 만났는데 첫인상부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두 분 다 일찍 늙으신 것처럼 보였거든요. 얼굴에는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고 옷도 낡고 해진 것들을 입고 계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들이 바로 지은이를 키워주신 분들이었습니다. 지은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편이 어려운데도 조카 딸을 거둬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시켜 주셨대요. 덕분에 지은이가 취직도 하고 우리 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거죠. 그날 집에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지은이는 차 안에서 말이 없었고 제 눈에는 그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보이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도 없이 그나마 있는 친척들도 형편이 어려워서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했을 그 아이의 삶이요. 집에 와서 남편과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형편이 여유로운 편이었으니 지은이의 외삼촌 내외분께 뭔가 도움을 드리면 어떻겠냐고요.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지은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내외분이 하고 싶으신 일이 있는지 물어봤죠. 지은이는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어요. 어머니, 그런 건 괜찮아요. 이미 저희한테 너무 많이 해주셨는걸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지은이를 키워주신 분들이니 어떻게 보면 제 은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지은이는 제대로 자라지 못했을 테고 우리 아들도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결국 알아보니 외삼촌 내외분은 평생 남의 가게에서 일만 하셨대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서 걱정이 많으시다고 했습니다. 특히 외숙모님은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려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게 꿈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남편과 상의 끝에 결정했습니다. 조그만 편의점을 하나 차려드리기로요. 물론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일이었지만 우리 형편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였어요. 무엇보다 지은이를 위해서라도 꼭 하고 싶었습니다. 권리금부터 인테리어, 초기 물품 구입까지 모든 걸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제 명의로 해두었죠. 그게 나중에 세금 문제나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고 해서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외삼촌 내외분이 운영하시는 거였으니까요. 가게 오픈 날, 지은이의 외삼촌 내외분은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외숙모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사돈댁 어른,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지은이 키워주신 은혜를 제가 어떻게 다 갚겠어요. 외삼촌분도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고개를 숙이셨어요. 지은이는 그 옆에서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워하는 모습이었죠. 그날 지은이가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제 손을 붙잡고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저를 친어머니처럼 모시겠다고 맹세하듯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뿌듯했습니다.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죠. 남편도 흐뭇해하며 잘했다고 칭찬해줬어요. 이후로 지은이는 더욱 열심히 저희를 챙겼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집에 와서 청소를 도와줬고 제가 몸이 안 좋다고 하면 병원까지 따라와 줬어요. 외삼촌 내외분도 가게가 잘 되어서 생활이 안정되자 명절 때마다 정성스레 준비한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친구들이 모이면 늘 며느리 자랑을 했죠.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지, 시집 식구들을 친가족처럼 대하는지 말이에요. 아이고 순자야, 너 복 받았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맞아요. 저는 정말 복받은 줄 알았습니다. 착한 며느리에 효자 아들에 든든한 남편까지. 제 인생에서 이보다 더 행복한 시기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지은이의 외삼촌 내외분도 가게 운영이 점점 안정되면서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예전처럼 고생스럽게 사시지 않아도 되니 얼굴에도 웃음이 늘어났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면 지은이의 외삼촌 내외분도 초대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 하셨지만 점점 가족처럼 편하게 지내셨어요. 한 번은 외숙모님이 손수 만든 김치를 가져오셨는데 정말 맛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우리는 진짜 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마음만은 진짜 가족 같았어요. 저는 정말 만족했습니다. 내가 베푼 작은 도움이 이렇게 여러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정말 어려울 때 드러난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곧 그 어려움을 직접 겪게 될 거라는 것도 말이죠.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신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만성심부전증 진단을 받은 게 벌써 몇 년 전 일이에요. 처음 진단받았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잘 관리하면 된다고 하셔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투석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투석실에 가는 날이면 새벽부터 준비를 해야 했어요. 한 번 투석을 받으면 서너 시간은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하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우울해지고요. 하지만 적응하며 살았어요. 남편이 항상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데려왔고 태준이와 지은이도 자주 문안을 와줬습니다. 특히 지은이는 투석하는 날이면 꼭 집에 들러서 밥을 해놓고 갔어요. 집에 돌아와서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텼습니다. 물론 힘들었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은 할 수 있었어요. 가끔 몸이 붓고 피곤할 때도 있었지만 약을 먹고 쉬면 괜찮아졌죠. 의사 선생님도 잘 관리하고 있다며 칭찬해 주셨고요. 그런데 작년 가을쯤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몸 상태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더 피곤했고 숨도 자주 찼습니다. 식욕도 떨어져서 밥을 먹기가 힘들었죠. 처음에는 환절기라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숨이 막혀서 깨는 일이 잦아졌어요. 다리 부종도 심해져서 신발을 신기가 힘들 정도였고요. 남편이 걱정하며 병원에 가보자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우겼습니다. 정기 검진 날까지 기다리면 되지 않겠냐고요. 그렇게 한 달쯤 버티다가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집 안 화장실에서 갑자기 현기증이 나면서 정신을 잃었대요. 남편이 발견해서 응급실로 실려갔죠.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남편과 태준이 그리고 지은이가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지은이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요. 응급처치를 받고 며칠 후 담당 의사 선생님과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태준이가 함께 진료실에 들어갔죠.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던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말기심부전으로 진행되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말기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옆에서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투석만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태라고 신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럼 얼마나 남은 건가요? 의사 선생님은 정확한 시간을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표정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요. 빨리 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기증자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진료실을 나와서 복도 벤치에 앉았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태준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고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후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태준이와 지은이도 왔고 남편의 동생들도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거실에 둘러앉아 있는데 모두들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식만 받으면 된다고 말했죠.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기증자를 찾는 거였어요. 뇌사자 기증을 기다리기엔 시간이 없었습니다. 생체 기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의사 선생님 말로는 가족 중에 조직적 합성이 맞는 사람이 있으면 가장 좋다고 하셨어요. 며칠 후부터 가족들이 하나둘씩 검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남편이 검사를 받았어요. 하지만 결과는 부적합이었습니다. 혈액형은 맞았지만 조직적 합성 검사에서 떨어졌죠. 태준이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제 아들이니까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이것도 안 맞았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맞는 건 아니래요. 시동생들도 검사를 받았지만 모두 부적합이었습니다. 하나씩 결과가 나올 때마다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대로 기증자를 못 찾으면 어떡하나, 정말 이렇게 가족들을 두고 가야 하나 하는 생각에 눈물만 흘렀습니다. 남편도 제 옆에서 한숨만 쉬었죠. 그때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기도 검사를 받아보고 싶다고요. 처음에는 말렸어요. 며느리한테 그런 걸 어떻게 바라겠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가족이잖아요. 검사라도 받아볼게요. 그 말에 남편과 저는 서로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동시에 들었어요. 태준이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요. 그렇게 지은이도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혈연도 아닌데 맞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저 마음만 고맙게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결과를 들었을 때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시더니 여러 번 확인하셨어요. 그리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혈액형도 맞고 조직적 합성 검사도 완벽하게 일치한다고요. 거부 반응 가능성도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하셨어요. 진료실에 함께 있던 우리 모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눈을 크게 뜨고 의사 선생님을 쳐다봤고 태준이는 지은이를 바라보며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죠. 이건 정말 드문 경우입니다. 혈연 관계도 아닌데 이렇게 완벽하게 맞는 경우는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지은이가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옆에 있던 태준이가 아내를 꼭 안았고 남편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진료를 마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지은이가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제가 드릴게요. 제 신장을 어머니께 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모를 감정이 밀려왔어요. 감사하면서도 미안했고 다행이면서도 괜찮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은아, 정말 괜찮겠니? 이건 정말 큰 결정인데. 하지만 지은이는 단호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는 젊으니까 괜찮다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그동안 자기 가족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잖아요. 그것도 며느리를 통해서요. 남편과 마주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이식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지은이는 추가 검사를 받아야 했고, 저도 이식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지은이의 외삼촌 내외분도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외숙모님은 제 손을 잡고 계속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지은이가 정말 효녀라고, 사돈댁 은혜를 이렇게라도 갚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셨죠. 태준이는 매일 아내를 걱정했습니다. 괜찮겠냐고, 무섭지 않냐고 계속 물어봤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늘 밝은 표정으로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를 살릴 수 있어서 기쁘다고 했어요.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 달 후였어요. 그 한 달 동안 지은이는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썼습니다. 술도 원래 안 하지만 더욱 조심했고 음식도 가려 먹었어요. 수술 전 검사를 위해 병원을 드나들 때마다 저는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친척들도 모두 놀라워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신장을 준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니까요. 어떤 친척은 지은이를 보며 천사 같다고 했고, 어떤 이는 정말 효부라고 칭찬했습니다. 지은이는 그런 칭찬에도 겸손했어요. 당연한 일을 하는 건데 왜 그러시냐고, 오히려 어머니가 그동안 자기한테 더 잘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수술 2주 전쯤 가족 모임을 가졌습니다. 지은이의 외삼촌 내외분도 오셨고 우리 쪽 친척들도 모였어요. 다들 지은이를 격려하고 응원했습니다. 그날 지은이가 제 앞에서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모든 가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지은이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가족을 살려주셨잖아요. 외삼촌 내외분께 가게도 차려주시고 저한테도 친정 부모님처럼 대해주시고요. 이제 제가 어머니를 살릴 차례예요. 그 말에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지은이를 꼭 안아줬어요. 정말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어디서 또 찾을 수 있을까요? 수술 일주일 전 마지막 검사를 받았습니다. 지은이도 저도 모든 게 정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수술이 잘 될 거라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성공률도 높고 두 사람 다 건강한 편이라서 회복도 빠를 거라고 하셨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기쁘고 감사한 마음과 함께 혹시나 하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지은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나, 수술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남편도 잠을 못 자고 있었어요. 둘이서 밤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고, 지은이한테 평생 잘해줘야 한다고 다짐했죠. 수술 3일 전 지은이가 우리 집에 왔어요. 평소처럼 밥을 해주고 청소를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제 방에 들어와서는 함께 앉았어요. 저는 지은이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냐고, 무섭지 않냐고요. 지은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전혀 안 무섭다고, 오히려 어머니를 살릴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안심했어요. 이 아이가 진심으로 저를 위해 주고 있구나,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 또 있을까 싶었죠. 드디어 수술 하루 전날이 되었습니다. 저와 지은이는 함께 입원했어요. 같은 병실은 아니었지만 같은 층에 있었죠. 남편과 태준이가 번갈아 가며 우리를 돌봐줬습니다. 그날 밤 간호사님이 수면제를 주셨어요. 내일 수술이니까 푹 자야 한다고요. 약을 먹고 누웠는데도
한참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잘 자고 있을까, 무섭진 않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그렇게 뒤척이다가 간신히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라는 희망을 안고요. 며느리의 선물로 말이에요. 그때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무너질 거라는 것을요. 수술 일주일 전 아침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서 컨디션을 조절하고 있던 때였죠. 평소처럼 아침을 먹고 있는데 태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엄마, 지금 잠깐 집에 가도 돼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오라고 했죠. 1시간쯤 후에 태준이가 왔는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지은이는 안 보였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거실에 앉은 태준이는 한참을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떨고 있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소식은 아닐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태준이는 그렇게 말을 시작하고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리고 차마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지은이가 수술을 못하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수술을 못한다니. 지은이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니?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거야? 지은이가 갑자기 안 하겠대요. 무섭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섭다고, 자기 건강이 걱정된다고. 이제 와서 그러면 어떡하니? 당장 일주일 후에 수술인데. 남편이 옆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말도 안 된다고. 지금 무슨 소리냐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죠. 태준이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어젯밤부터 지은이가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다고 해요. 수술이 무섭다고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신장 기증 후에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다고, 자기가 아프면 어떡하냐고 계속 울었다고 했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 그러는데 제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당장 지은이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직접 이야기를 들어봐야 했습니다. 혹시 태준이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아니면 지은이한테 무슨 다른 사정이 있는 건 아닐까 싶었죠. 남편과 함께 태준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은 계속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지은이가 문을 열었는데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돌렸어요. 우리를 거실로 안내하고는 소파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어봤어요. 정말 수술을 못 하겠다는 거냐고요. 지은이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근데 저 정말 너무 무서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섭다니. 이제 와서 그런 소리라면 어떡하니. 우리도 며느리인 너한테 이런 일까지 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네가 나서서 하겠다고 한 일이잖니. 처음부터 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다른 기증자라도 빨리 알아봤을 거 아니니? 남편이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가게도 차려줬는데, 이제 와서 무섭다는 게 말이 되냐고 소리쳤습니다. 사실 며느리한테 신장을 받는 건 저도 처음부터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상황이 너무 절박했고 며느리가 발벗고 나서서 기증하겠다고 하니 마치 죽음의 낭떠러지에서 동아줄이 내려온 기분이었습니다. 지은이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애원했습니다.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제가 정말 얼마 안 남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장 한 개 떼어내면 저도 나중에 신장 나빠질 수 있대요.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물론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하니 그동안 며느리를 딸처럼 아끼고 사돈댁을 물심양면으로 도운 기억들이 산산이 부서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태준이가 아내 옆에 앉아서 다시 설득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그럴 확률은 정말 낮다고 하셨고 젊으니까 회복도 빠를 거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계속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혹시라도 제가 아프면 어떡해요. 애 낳고 키워야 되는데 결혼 초 좀 더 자리 잡으면 닿겠다며 이세 계획도 미룬 며느리가 갑자기 이런 소리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손주 계획을 미룬다고 했을 때도 그러려니 이해하고 넘어간 저였습니다. 1시간 넘게 설득했어요. 남편도 태준이도 저도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끝까지 안 된다고 했어요. 심지어 왜 자기만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하냐고, 자기 몸인데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침묵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운전하면서 계속 한숨을 쉬었고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일주일 후면 수술인데 기증자가 없는데요. 다시 기증자를 찾아야 하는데 시간이 없는데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동안 지은이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요. 친정 부모님 대신 제가 얼마나 챙겨줬는데요. 가게까지 차려줬는데요. 며느리는 물론이고 그 부모님까지 살려준 거잖아요. 물론 물질적인 것으로 생색내고 싶지도 않았고 그저 며느리가 딸 같고 아껴주고 싶어 도운 일들이 이렇게 배신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죽어갈 때는 무섭다고 외면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다음 날 아침 급히 병원에 연락했습니다. 기증자가 안 되겠다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당황하셨지만 일단 뇌사 기증 대기자 명단에 다시 올려놓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뇌사 기증자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나온다 해도 제 차례가 올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친척들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다들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지은이를 찾아가서 따져야 한다고 했고 어떤 이는 법적으로 약속을 지키게 할 수 없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강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결국 본인이 하겠다고 해야 하는 건데 지은이는 끝까지 거부했으니까요. 일주일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수술 날이 되었지만 수술은 없었어요. 대신 다시 투석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투석실에서 기계에 연결되어 누워 있는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이 막혔습니다. 그것도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말이에요. 그때부터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살아난다면 이 배신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요. 지은이가 거부한 후 3주가 지났습니다. 그 3주는 정말 지옥 같았어요. 매일 죽음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투석을 받으러 가는 것조차 힘들어졌고 몸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남편은 제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제 손을 잡고 함께 울었어요. 태준이도 매일 퇴근 후에 들렀지만 저는 그 아이를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 생각이 나서요. 지은이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태준이 말로는 집에서도 계속 울기만 한다고 했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울면 뭐해요? 제가 죽어가는데요. 어느 날 새벽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였어요. 너무 이른 시간이라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하지만 전화를 받는 순간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뇌사 기증자가 나왔다고, 조직적 합성도 맞는다고,
당장 병원으로 오라는 거예요. 저는 전화기를 들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놀라서 달려왔고 제 손에서 전화기를 빼앗아 통화했어요. 여보, 뭐래? 기증자가 나왔대.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급히 준비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태준이한테도 연락했어요. 아들은 회사도 안 가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지은이는 오지 않았어요. 올 면목이 없었겠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수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검사를 다시 받고 동의서에 사인하고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어요. 모든 게 급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남편과 태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꼭 돌아오라고 했고 태준이는 말없이 제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괜찮을 거야. 엄마 강하시잖아요. 그 말을 듣고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마취가 되면서 의식이 흐려지는데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지은이에 대한 배신감, 살아날 수 있다는 안도감, 그리고 복수하고 싶다는 마음까지요. 수술은 6시간이나 걸렸다고 해요. 깨어났을 때는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온몸에 관이 연결되어 있었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보였어요. 울먹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계속 고맙다고, 잘했다고 말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태준이가 매일 면회를 왔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태준이는 아내가 면목이 없어서 못 온다고 변명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일반 병실로 옮긴 후 회복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실 정도였어요. 이식된 신장이 잘 작동하고 있고 거부 반응도 거의 없다고 하셨죠. 날마다 몸이 좋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투석을 받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편한지 몰랐습니다. 식욕도 돌아왔고 잠도 잘 자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살아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이번 2주 차쯤 처음으로 지은이가 병원에 왔어요. 태준이와 함께였는데 멀찍이 서서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더라고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지만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문병 왔어요. 태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지은이는 한참을 서 있다가 과일만 놓고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배신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이번 3주 만에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 풍경이 새롭게 보였어요. 다시는 보지 못할 줄 알았던 세상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제 손을 잡고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현관에 축하 화환이 놓여 있었어요. 친척들과 친구들이 보낸 거였죠. 거실로 들어가니 태준이가 미리 와서 청소를 해놓았더라고요. 지은이도 함께 있었지만 저는 인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본격적인 회복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매일 약을 먹어야 했고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투석을 받던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편했어요. 한 달쯤 지나자 거의 정상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가벼운 산책도 하고 집안일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고 체중도 늘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축하해 줬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친구들이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예전 같으면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았을 텐데요. 친구들도 눈치를 챘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문은 퍼져나갔을 겁니다. 완벽하게 맞았던 며느리가 무섭다고 거부했다는 소문이요. 2달쯤 지났을 때 몸 상태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이제 조심하면서 일상생활 하라고 하셨어요. 정말 건강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복수였어요. 지은이와 그 가족에게 당한 배신을 절대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그냥 잊자고 했어요. 건강을 되찾은 게 어딘데 복수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고 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몰라.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절망했는지. 그런데 그 애는 무섭다는 이유로 날 죽게 내버려뒀어. 남편도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제 마음을 이해한 거죠. 사실 남편도 지은이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태준이도 눈치를 챘는지 자주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올 때도 혼자 왔어요. 지은이는 완전히 우리 집과 단절된 것 같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어요. 예전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생기 넘치는 제 얼굴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를요. 제게는 무기가 있었으니까요. 바로 지은이의 외삼촌 내외에게 차려준 그 가게요. 법적으로는 제 명의였습니다. 언제든 제가 처분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은 정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그냥 두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배신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걸 보여줘야 했어요. 제가 베푼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오는지 똑똑히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저는 더 이상 약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배신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복수의 시작이었죠. 건강을 완전히 되찾은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어요. 남편도 모르게요. 가게 매매를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중개업소 사장님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의가 제 앞으로 되어 있으니 문제 없다고 했죠. 위치도 좋고 장사도 잘 되는 가게라 금방 팔릴 거라고 했습니다. 빨리 처리해 주세요. 조건 좀 낮춰도 괜찮으니 빨리요. 일주일 후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가격 협상도 순조로웠어요. 저는 시세보다 조금 낮춰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었거든요.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싶었죠.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가게를 팔았다고요. 남편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어. 당신 마음 편한 대로 해. 다음 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지은이의 외삼촌 댁으로 통보가 갔을 겁니다. 가게가 매매되었으니 한 달 안에 비워달라는 통보요. 이틀 후 지은이의 외숙모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가게를 정말 파신 거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제 명의 가게를 제가 처분하는데 문제 있냐고요. 전화 너머로 외숙모님이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지은이의 외삼촌 내외분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외숙모님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요. 사돈댁,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하지만 저는 냉정했습니다. 잘못한 게 뭔지 정말 모르냐고 따님한테 물어보라고 했어요. 따님이 저한테 뭘 했는지 말이에요. 외삼촌분이 무릎을 꿇으려고 했지만 저는 그것도 막았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계약은 끝났다고 말했어요. 한 달 안에 가게를 비우라고 했죠. 두 분은 한참을 애원하다가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남편이 제 어깨를 안아줬어요. 저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당연한 대가였으니까요. 며칠 후, 이번엔 지은이가 집에 찾아왔어요. 태준이 없이 혼자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어머니, 제발요. 외삼촌 댁은 잘못이 없잖아요. 잘못한 건 저예요. 저는 지은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 사람한테 목숨을 구걸했었는데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다는 건 아는구나. 그런데 말이야, 그 가게 누가 차려줬지? 내가 차려준 거 맞지?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죽게 내버려뒀을 때 생각하면요. 넌 내가 죽어도 상관없었잖아. 무섭다고 했지. 그럼 나도 내 재산 지키는 게 무서워서 안 되겠네. 지은이를 그대로 내쫓았습니다. 울면서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통쾌했습니다. 한편 태준이는 집에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아들은 그날 이후로 아내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대요. 그러던 어느 날 태준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한 것 같았어요. 몇 주 만에 보는 아들이 너무 수척해져 있었죠. 엄마, 나 지은이랑 이혼하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하지만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태준이는 말했어요. 아내를 사랑했지만 어머니를 죽게 내버려둔 사람과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매일 밤 아내 얼굴을 보면 배신감이 든다고요. 엄마가 그렇게 빌었는데도 무섭다고 거절했잖아요. 그게 자꾸 생각나요. 용서가 안 돼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하다고, 엄마 때문에 이혼까지 하게 되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지은이 잘못이죠. 가족이 죽어가는데 무섭다는 게 말이 돼요? 일주일 후 태준이는 정말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유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였어요. 지은이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태준이는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지은이의 외삼촌 내외부는 한 달 안에 가게를 비워야 했어요. 다른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나이가 너무 많아서 쉽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가게에서 나오는 날, 두 분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대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따님이 저를 살릴 수 있었는데도 거부했을 때 이분들은 뭐라고 하셨나요? 따님 편을 들지 않으셨나요? 이혼 소송은 석 달 정도 걸렸습니다. 지은이가 끝까지 버텼지만 결국 법원은 이혼 판결을 내렸어요. 재산 분할도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태준이가 혼전 재산과 저희가 도와준 부분을 모두 입증했거든요. 이혼이 확정된 날, 태준이는 집에 왔어요. 많이 지쳐 보였지만 얼굴에는 어떤 후련함 같은 게 있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엄마. 다 끝났어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고생했다고, 이제 새로 시작하면 된다고 말해줬어요. 가게를 잃은 외삼촌 내외분과 이혼한 지은이의 소식은 이따금 들려왔습니다. 셋이 다시 좁은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외삼촌 내외분은 힘든 일자리를 전전하고 지은이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안쓰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이게 바로 배신의 대가였으니까요. 제가 베푼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이 치러야 할 때가, 저는 그저 제가 준 것을 다시 가져온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어요. 남편이 문을 열었는데 현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지은이와 외삼촌 내외분이 서 있었어요. 셋 다 초라한 옷차림이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모습인데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지은이가 가장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외삼촌 내외분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어요. 외숙모님은 벌써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제 옆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외삼촌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가게를 잃고 나서 모든 게 무너졌다고, 일자리를 구해도 나이가 많아서 제대로 된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셋이서 월세방에서 간신히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돈댁 어른,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지은이 교육을 잘못 시킨 저희 잘못이에요. 외숙모님도 계속 빌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지은이도 엎드려서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몇 달 전 제가 이들 앞에서 무릎 꿇고 빌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살려달라고, 제발 수술해달라고 애원하던 그때 말이에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용서요? 제가 죽어가면서 빌 때는 무섭다고 하시더니 이제 와서 용서를 바라세요.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습니다. 정말 잘못했다고, 그때 너무 겁이 났다고 변명했어요. 젊고 어리석어서 그랬다고, 이제는 정말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삼촌 내외분이 더 간절하게 빌었어요. 지은이는 젊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자기들은 나이가 많아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제발요, 사돈댁. 가게만이라도 다시 할 수 있게 해주시면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어요.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요? 전에도 그런 말 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몇 달 전 죽어가고 있을 때를 기억하냐고 물었어요. 의사가 얼마 안 남았다고 했을 때 지은이한테 무릎 꿇고 빌었던 거 기억하냐고요. 그때 지은이가 뭐라고 했죠? 무섭대요. 자기 건강 걱정된대요. 나중에 아이 낳고 키워야 한대요. 외삼촌 내외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이는 계속 울기만 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이분들이 따님한테 뭐라고 하셨냐고 물었어요. 시어머니를 살려야 한다고 설득하셨나요? 아니면 따님이 무섭다니까 그냥 그러라고 하셨나요? 외숙모님이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자기들도 말렸다고, 꼭 해야 한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말렸다고요? 그럼 왜 제가 죽어가는데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전화 한 통 없었잖아요. 그 말에 두 분은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지은이가 거부한 후로 이분들은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을 싣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당신들 생각엔 제가 죽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가게도, 제 재산도 다 당신들 딸 거였겠죠. 태준이가 상속받으면 결국 며느리 것이니까요. 지은이가 화들짝 놀라며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라고, 그런 생각 안 했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니긴요. 제가 죽고 나면 얼마나 편했겠어요. 무서운 수술도 안 하고 재산은 고스란히 받고 말이에요. 외삼촌분이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까요. 남편이 옆에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여기서 아무리 빌어도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계속 빌고 또 빌었습니다. 외숙모님은 아예 땅에 엎드려서 울부짖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준 건 제가 다시 가져가는 거라고. 당신들이 저를 죽게 내버려뒀을 때 이미 모든 관계는 끝났다고 말이에요. 용서는 없어요. 나가세요. 그 말에 외삼촌분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남편이 일어나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더 있다가 결국 일어났습니다. 외숙모님은 거의 쓰러질 듯 비틀거렸고 지은이가 부축했어요. 외삼촌분은 문 앞에서 한 번 더 돌아봤지만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실에는 저와 남편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잘했어. 당신 잘못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세 사람이 골목을 걸어 나가고 있었어요. 쓸측한 뒷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 진심이 드러난다는 것을요. 지은이는 제가 정말 필요할 때 저를 버렸어요. 그 대가를 치르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건강합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요. 투석도 받지 않고 약만 잘 챙겨 먹으면 됩니다. 태준이는 요즘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해요.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가끔 지은이네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전히 힘들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외삼촌 내외부는 건강도 안 좋아졌다고 하고요.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베푼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에게 용서는 없어요. 이게 바로 배신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말 어려울 때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사람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람의 차이를요.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건강도 되찾았고 배신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도 치르게 했으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